그 여자는 탐욕스럽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황동 열쇠.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눈물 연기를 하며 나타난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뒤편의 4층 건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집안 갈등이 아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복수의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보신 뒤 이 결말이 통쾌하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울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결말 과연 후련했는지 아니면 더 무서웠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날 사곡 9호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어 이미 무거운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들어갈게요. 조심스레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 최연화가 하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앙상한 팔에 꽂힌 링거줄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아직도 반짝였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오후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며 더 아련하게 보이게 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았다. 끼익,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아. 그보다 나연아,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어머니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내밀었다. 얼른 두 손으로 감싸 쥐자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은 딱딱한 돌덩이 같았다. 나연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낮게 가라앉았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얘긴데요, 엄마? 네 시어머니, 오미숙 그 여자 말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좁혔다. 왜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걸까?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아니, 경계해야 해. 어머니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살짝 아플 정도였다. 앞으로 무슨 꿍꿍이를 내보일지 몰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엄마가 평생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니?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다. 그 여자 눈빛,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구겨진 손수건 뭉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황동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올려주었다. 이 열쇠 잘 간수해라.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게 뭐예요? 어디 쓰는 열쇠인데요? 지금은 몰라도 돼.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나면 그 여자가 분명 본색을 드러낼 거다. 그때 이걸 기억해라. 나는 차갑고 묵직한 열쇠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겁낼 거 없어. 엄마가 다 알아놨어. 너는 그저 그 여자의 탐욕만 경계하면 돼.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최연화 환자분, 회진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힘겹게 눈을 감았다. 나는 서둘러 열쇠를 가방 속 깊숙한 파우치에 넣었다. 그 작은 황동 열쇠, 그게 앞으로 내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 어머니의 발인이 끝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장례식장 안은 아직 조문객들로 가득했고 검은 옷에 가득 배냥 냄새와 울음 섞인 대화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멍한 눈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의 울부짖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과장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오미숙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검은 정장을 완벽히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슬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 곁에는 눈이 퉁퉁 부은 남편 이도훈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왔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단번에 그쪽으로 쏠렸다. 어머님 오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인사하자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두 팔을 벌리며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 힘이 너무 과해 잠시 비틀거릴 정도였다. 아이고 사부인,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연극 같은 과장이 배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랑 사이가 참 좋은가 봐. 저렇게 달려오시네. 사돈상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칭찬이 흘러나오자 오미숙은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이며 나를 향해 등을 토닥였다. 그럼요. 이제 나연이는 그냥 우리 딸이에요. 제가 먼저 가신 사부인 자리 잘 채워줄 거니까 걱정들 마세요. 그 말에 조문객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곁에 있는 내가 아니라 창가 너머로 비치는 4층짜리 건물에 닿아 있다는 것을. 듣자 하니 저 건물이 나연 어머님이 평생 힘으로 마련하신 거라던데 대단하시지. 옆에서 한 조문객이 속삭이자 오미숙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녀가 내 두 손을 덥석 붙잡으며 속삭였. 나연아, 저 건물 이제 어떡할 거야. 너 혼자 그 큰 거 감당 못해. 세금이니 월세니 머리 아파서 쓰러진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애써 대답을 피하자 오미숙은 연극 같은 안쓰러움의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땐 가족이 도와야지. 안 그러니? 도훈아? 남편은 여전히 울음에 젖은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 중 하나가 말했. 맞아. 역시 가족이 최고지. 그 말에 오미숙의 입가에 잠깐 스친 승리자의 미소. 나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 그 여자는 탐욕스럽다. 내 건물을 노리고 있어. 절대 방심하지 마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이 자리, 내 눈앞에서 어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 나연아, 혹시 사부인께서 건물 관련 서류는 잘 정리해 두셨니? 워낙 꼼꼼한 분이니까 분명 뭔가 남겨두셨을 거야. 오미숙은 마치 가벼운 안부를 묻듯 말을 꺼냈지만 그 눈빛 속 욕심은 감출 길이 없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럼 나중에 나랑 같이 처리하자. 알았지? 그녀가 내 팔을 꼭 쥐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가 남기신 열쇠는 이 탐욕스러운 전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뒤 집안에는 아직도 부고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 향 냄새가 벽지에 밴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나 역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띠링띠링. 문을 열자마자 명품 가방을 팔에 끼고 들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오미숙이었다. 그녀는 애써 억눌러둔 흥분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차는 됐다. 지금 한가하게 차 마실 때가 아니야. 이리 와서 앉아. 그녀는 곧장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 퍽 묵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펼쳐지자 그 안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히 드러났.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 이게 뭐예요? 너네 엄마 건물 증여계약서다. 관리하기 편하게 내 앞으로 해두는 거야. 오미숙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절차라는 듯 단호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쿵쿵 요동쳤다. 그 순간 남편 이도훈이 황급히 끼어들었. 어머니, 장모님 발인한 게 엊그제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정신 차려라 도훈아. 이렇게 미적거리다간 사기꾼들한테 건물 다 뺏긴다. 네 마누라가 뭘 안다고
이 큰 건물을 관리하겠어? 오미숙은 눈빛을 번뜩이며 아들을 꾸짖었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나연아,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세입자들한테 월세 떼이는 게 한두 푼이니? 세무서에서 세금 폭탄 날아오는 게 장난 같니? 넌 감당 못해. 경험만은 내가 해야지.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첫 장부터 빽빽하게 쓰인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 시선이 멈춘 곳. 모든 금융 채무와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순간 병상에서 어머니가 쥐어주었던 작은 황동 열쇠와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 여자는 탐욕스럽다.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여자야. 손이 떨렸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차갑게 가라앉혔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도장 가져올게요. 내가 너무 순순히 대답하자 오미숙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인주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 나는 안방으로 향하며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다. 차갑게 빛나는 금속 열쇠가 같은 서랍 안에서 눈에 띄었다. 그걸 잠시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제가 해낼게요. 이 여자의 탐욕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나는 도장을 인주에 꾹꾹 눌렀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장, 붉은 인형을 온 힘을 담아 찍었더니 거실이 울릴 만큼 큰 소리. 순간 오미숙의 얼굴에 승리감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됐다, 잘했다, 나연아. 이제 안심해라. 내가 잘 관리해서 언젠가 너희한테 다 돌려줄 거야. 그녀는 계약서를 빼앗듯 끌어안으며 행복의 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오미숙의 집 거실은 호화로운 호텔 라운지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이 반쯤 비워져 있었고 벽에 걸린 크리스털 조명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저 건물은 온전히 내 거야. 거울 앞에 앉아 붉은 립스틱을 고치던 그녀는 계약서 뭉치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종이 한 뭉치가 수십억 원의 가치로 변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강남 사모님들, 이제 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네. 다들 날 부러워서 잠도 못 잘 거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 예, 박 의원님. 그 건물 다 넘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순진해서 그냥 도장 찍더군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신 시청 신청사 이전 건 말입니다. 확실한 거죠? 네,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하하, 오미숙의 눈빛이 교활하게 번쩍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장 냉장고에서 또 다른 샴페인을 꺼내왔. 그러나 그 순간 협탁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 띵동공, 띵동공, 띵동.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축하 인사련이 했다. 하지만 화면에 쏟아지는 메시지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 행복저축은행 채무자 명의 변경 및 채무 포괄 승계 완료. 대출 잔액 3억 2천만 원 상환 계획을 즉시 협의 바랍니다. 오미숙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덜컥 흔들렸. 뭐라고? 3억 2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 별것도 아닌 거겠지. 어디서 잘못 온 문자겠지.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지만 곧 이어진 또 다른 메시지가 눈앞을 얼어붙게 했다. 미래대부 최연아님 담보대출 5억 7천만 원 채무 승계 확인.
금일 오후 6시까지 상환 계획 미제 출시 법적 조치 예정. 5억 7천. 법적 조치?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와장창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급 카펫 위로 금빛 액체가 번져갔지만 지금 그건 중요치 않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금강대부 연체이자 포함 채무 2억 4천만 원 승계 확인. 한빛캐피탈 최연아 명의 대출 7억 1천만 원 상환 독촉.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순간 변호사가 떠올랐다. 계약서를 넘기며 하던 그 경고. 사모님, 이 특약 조항은 채무 폭탄입니다. 반드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설마 빚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지금 문자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채무 내역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 아니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나한테는 박 의원이 있잖아. 시청 신청사만 들어서면 건물값은 수십 배. 이 빚 따위는 껌값이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 딩동, 딩동. 문을 열자 헐레벌떡 달려온 변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밤새 확인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지금 이 상황이 뭐가 큰일이라는 거야. 오미숙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변호사는 손에 든 가방을 부르르 떨며 열었. 수십 장의 서류가 폭포수처럼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그 안에는 대출 계약서, 채무승계 확인서, 연체이자 내역서가 뒤엉켜 있었다. 이게 다 최연아 씨가 건물을 담보로 잡고 빌린 대출 서류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사채까지.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총 채무액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30억? 오미숙은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어딘가에는 아직 희망이라는 불씨가 남아있었. 아니야, 괜찮아. 시청 신청사만 이전만 하면 돼. 박 의원만 믿으면 돼. 그래,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나 그녀가 놓치고 있는 건 단 하나였다. 탐욕이 불러온 대가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 희망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 밤새도록 전화벨은 끊이지 않았다. 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발신 번호는 제각각이었지만 전부 같은 내용이었다. 빚을 갚으라. 오미숙은 소파에 웅크린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경고음을 내며 깜박였지만 충전할 힘조차 남지 않았. 전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듯 군림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냥감처럼 몰린 짐승 같았. 아니야, 이건 다 착오야. 내가 바보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청 신청사 이전만 확정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드디어 연결된 순간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의원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오늘 시청 이전 발표일 아니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계획 엎어졌습니다. 그쪽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의원님. 저 이 일 믿고 제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단호했. 정치가 제 뜻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 순간 오미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차갑고 무겁게 마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소리였.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시청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그럼 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던 그 얼굴은 지금 완전히 낯선 이방인의 얼굴 같았. 화장이 번지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공포에 굳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 쿵쿵쿵. 열어라. 금강대부에서 왔다. 채무이행 독촉이다. 행복저축은행 법무팀이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 문틈으로 삐져나오는 빚쟁이들의 고함은 한밤의 정적을 짓밟았다. 오미숙은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비틀거리다. 결국 거품이 이는 듯 입술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 얼굴은 다름 아닌 최연화였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던 눈빛. 탐욕은 언젠가 너를 무너뜨릴 거다. 오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내가 무너진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최연화, 네가 날 저주한 거야.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빈집 안을 메웠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아직 도훈이가 있어. 내 아들은 날 버리지 않아. 내 아들은 내 편이야. 그러나 그 믿음조차 곧 잔인하게 무너질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독촉 전화와 초인종 소리에 집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현관에는 이미 여러 장의 압류 통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그 모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남편 이도우는 점점 지쳐갔고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가 깊게 드리워졌다. 나연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는데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 방법? 이건 당신 어머니가 만든 일이에요. 빚은 빚을 낸 사람이 책임져야죠.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이도훈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가 날 붙잡고 울었어. 나를 버리지 말라고. 네가 엄마 눈빛을 봤으면 알 거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 순간 내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설마 아직도 어머님을 믿어요? 나연아, 그래도 엄마잖아. 내 엄마잖아. 평생 날 위해 살아온 분인데 나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했어. 장례식장에서 울음 연기하면서도 눈은 건물만 보고 있었잖아. 당신도 그거 봤잖아요. 이도우는 잠시 눈을 피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낮게 중얼거렸. 그래도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넌 너무 냉정해 보여.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찔렀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가 끌어올랐. 냉정. 내가 냉정하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게 다 연극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탐욕스러운 눈빛, 거짓된 눈물.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 발짝 다가섰. 그럼 내 말대로라면 우리 엄마는 괴물이야? 내 눈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던 그 모습마저 연기였다고? 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연극의 소가 아내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엄마? 아니면 너?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집안을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겹쳐 끝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셨는지. 이 남자조차 믿을 수 없을 때가 올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서랍 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황동 열쇠의 무게가 다시금 손끝에 느껴지는 듯했.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지만 나는 좀처럼 잠에 들 수 없었다. 남편 이도우는 옆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디 가요? 내가 속삭이듯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향하는 곳은 분명했다. 오미숙의 집. 이도우는 한밤중에 도착한 어머니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낯선 공기가 그를 맞았. 넓은 서재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명품 쇼핑 영수증, 고급 스파 이용권,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낯선 영수증까지. 이게 뭐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한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이름이 찍힌 명함과 몇 달 전부터 빼곡히 찍힌 통화 기록이 있었다. 장모가 세상을 떠나기 한참 전부터 어머니가 부동산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도훈의 손끝이 싸늘해졌. 설마 엄마가 장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방 안쪽 벽면에 붙박이처럼 자리 잡은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 손잡이를 잡고 당겼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 방 화장대 서랍 안에서 본 낯익은 작은 열쇠. 그 열쇠를 호기심에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자신이 떠올랐.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뒤적이자 그 열쇠가 손끝에 잡혔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자물쇠에 꽂아 돌렸. 제발. 딸깍고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순간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 올려진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계약 날짜는 장모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 계약자 이름에는 큼지막하게 오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치명적인 조항이 눈에 들어왔. 매각 성공 시 컨설팅 성공 보수 10%, 최대 5억 원 지급. 순간 이도훈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계약서 옆에는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 시청 이전 확정 시 대박. 반드시 나연이 명의로 돌려야 함. 서두를 것. 그의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 무너진 듯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 모두가 떠올랐. 그러나 지금 손에 쥔 증거들은 그 모든 장면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 엄마, 당신이 나를 속였어. 이도훈은 계약서를 꾹 쥔 채 흐느꼈다. 자신의 어리석음, 아내를 의심했던 지난날, 그리고 어머니의 배신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 금고 앞에 무릎 꿇은 그는 결국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집안에 메아리친 울음소리는 한 인간이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 새벽이 밝아오자 이도훈은 금고에서 꺼낸 계약서를 손에 꼭 쥔 채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침대에 반쯤 누워있던 오미숙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애써 피곤한 척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훈아, 벌써 일어났니? 엄마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채권자들이 밤낮 없이 전화를 해대니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이도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던졌. 이게 뭐예요? 직접 설명해 보세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며 붉은 글씨가 드러났다.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서. 순간 오미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 그걸 네가 어디서? 아버지 금고에서 직접 꺼냈습니다. 엄마가 꽁꽁 숨겨둔 비밀. 내가 다 봤어요. 이도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치를 떨듯 목소리를 높였. 장모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매각 계약을 해두고 성공 보수 5억 원까지 약속해 유럽 크루즈 여행 갈 준비까지 해놨던 거 전부 내가 확인했어. 그런데도 날 속여서 울고불고 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미숙은 당황스러운 듯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도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순간 욕심이 앞섰던 거야. 하지만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우리 집안이 잘 되라고. 엄마가 욕심 좀 부린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녀의 눈물에 예전 같았으면 이도훈은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 죄요? 엄마가 한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나를 속이고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고 돌아가신 장모님까지 욕되게 했어요. 오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이상 애원으로는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듯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네가 뭔데 나를 심판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이 엄마를 몰아세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도훈은 흔들림 없이 똑바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엄마는 날 키우셨죠. 하지만 인간답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으로 울고 가족을 이용하는 법만 보여줬잖아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미숙은 아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 엄마, 이제 끝입니다. 이 빚, 제가 아니라 엄마 몫이에요. 엄마 스스로 감당하세요. 이도훈은 서류를 바닥에 던져둔 채등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오미숙의 절규가 그의 등 뒤에서 터져나왔. 도훈아, 네가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네가 믿는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그의 발걸음은 단단히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오미숙은 텅 빈 방 안에서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빚과 자신이 자초한 파멸뿐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끓는 주전자의 물소리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도훈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휘청였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힘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로 곧장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 손에는 구겨진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 나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다녀왔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계약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 엄마가 날 완전히 속였어. 장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건물을 팔아넘길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 성공보수로 5억을 약속하고 크루즈 여행 가려고 했어. 내가 본 건 다
연극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 나연아, 내가 미쳤었어. 너를 의심하고 장모님까지 욕되게 하고 나는 쓰레기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올라 금세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내 손등에 이마를 파묻고 흐느꼈. 제발 용서해줘. 난 엄마 눈물만 보면 아무것도 못했어. 장모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경고조차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런데도 넌 날 믿어줬잖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내 단단히 감쌌. 당신, 이제라도 진실을 봤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곧 오열로 번졌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듯 그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울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진짜 회개. 나연아, 내가 널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2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 장모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그의 손이 내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속삭였. 엄마도 당신이 이렇게 뉘우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버릴 생각 없어요. 그 순간 그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러나 눈물에 젖은 얼굴은 여전히 아이처럼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창밖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마치 오래된 그림자들을 몰아내듯 거실을 밝게 비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 우리 둘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남편의 울음이 조금 가라앉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 거기에는 어머니가 병상에서 내 손에 꼭 쥐어주었던 작은 황동 열쇠가 있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보니 차갑고 묵직한 그 무게가 심장을 누르는 듯했.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 앞에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두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상자였다. 남편 이도훈이 눈을 붉힌 채 물었. 그건 뭐야?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제 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황동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딸깍 상자가 열리며 안에서 봉투 2개가 나타났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 봉투, 다른 하나는 공문서였. 나는 먼저 편지 봉투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이건 엄마가 당신에게 남긴 거예요. 직접 읽어봐요.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한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있었. 사랑하는 이서방에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폭풍 속에 서 있겠지. 부디 오해하지 말게. 내가 한 모든 일은 자네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딸과 자네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네. 자네가 어머니의 눈물 앞에 약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네. 그래서 이 시련은 자네를 진정한 가장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나연이를 지켜주게. 장모 최연화.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이도우는 2 손으로 편지를 움켜쥐고 오열했다. 장모님, 내가 죽일 놈이었어요. 나는 2번째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그것은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유자란을 확인했. 그곳에는 선명하게 김나연이라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내 이름이잖아. 그럼 엄마는 이미 오래전의 건물을 내 앞으로 증여해 두셨어요. 어머니의 탐욕은 빚덩이만 떠안았을 뿐 진짜 자산에는
손도 못 댔던 거죠. 이도훈은 숨이 막힌 듯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나는 엄마만 믿고 널 끝까지 몰아세웠는데 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날 지켜줬구나. 나는 그의 손을 잡아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이 열쇠, 그걸 붙들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걸. 그의 눈동자에 다시 빛이 스쳤다. 그는 편지와 등본을 가슴에 껴안으며 흐느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연아, 고맙다. 날 버리지 않아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한층 더 밝게 비쳐 들어왔다. 작은 상자와 열쇠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며칠 뒤 오미숙의 집 앞에는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섰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양복 차림의 집행관들이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오미숙 씨 자택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행관들이 붉은 압류 딱지를 손에 쥐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다. 거실의 명품 소파, 와인셀러에 채워진 고급 와인들, 수십 개의 명품 가방과 구두까지 모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오미숙은 초췌한 몰골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얼굴은 이미 몇 년은 늙은 듯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건 오해야. 난 곧 시청 이전으로 돈을 벌게 될 사람이야. 이딴 거 필요 없어. 나중에 전부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 총액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상환 불능 판정으로 자산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할 뿐입니다. 오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0억이라니. 나는 그냥 건물 하나만 손에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애원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집행관들의 손길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딱지를 붙이는 붉은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에 오미숙의 이름이 등장했다. 강남 상가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지만 확인 결과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함께 떠안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압류 조치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는 오미숙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이건 다 최연아 그 여자의 함정이었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여자가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이제 그녀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없었다. 빚쟁이들, 집행관들, 심지어 아들마저 떠나갔.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그녀의 탐욕이 불태워 사라지는 최후의 불길처럼 느껴졌다. 오미숙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다. 탐욕이 가져다 준 건 부와 권력이 아니라 끝없는 파멸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오미숙의 집은 결국 법원에 의해 완전히 압류되었고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수십억에 달하는 빚은 갚을 길이 없어졌고 결국 그녀는 사회적 망신 속에서 요양원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값비싼 옷 대신 회색빛 요양복, 반짝이던 액세서리 대신 퀭한 눈빛만이 그녀 곁에 있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강남의 상류층 모임에서 당당히 웃던 그녀와는 너무도 달랐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남편 이도훈과 함께 과일 바구니와 내복을 들고
요양원을 찾았다. 간병인은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으며 조심스럽게 말했. 어르신 요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가끔 짜증만 내십니다. 휴게실 창가에는 오미숙이 앉아 있었다. 앙상한 어깨, 초점 잃은 눈,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 남편이 다가가 낮게 불렀다. 엄마, 저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 왔냐? 나는 그녀 곁에 앉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 어머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내복 좀 챙겨왔으니 입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투명스럽게 중얼거렸. 여긴 난방도 잘 안 되고 밥도 맨날 물 같고 너희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오고 남들은 매주 자식이 온다던데. 투정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이내 조용히 놓았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도리였. 시간이 되어 자리를 뜨려 하자 오미숙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 벌써 가냐? 심심해 죽겠는데.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요양원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문득 물었다. 나연아, 넌 어머니를 용서한 거야?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 용서는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건 용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 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 이제 오미숙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욕망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저 외롭고 병든 노인.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 몇 달 뒤 나는 남편과 함께 오래된 최간의 국밥집 앞에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간판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낡은 의자와 테이블은 주인 잃은 듯 쓸쓸히 놓여 있었. 이도훈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정말 이걸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 응, 허물어야 다시 피어나지.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손때가 묻었던 테이블과 의자. 허름한 주방 기구들이 하나씩 밖으로 실려 나왔다. 마지막으로 낡은 주방을 바라보며 나는 손끝으로 4번 테이블을 살짝 쓰다듬었다. 여기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자리. 이도훈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그때 먹은 김치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철거 후 우리는 공사 현장을 매일같이 지켰다. 격은 베이지색으로 새로 칠해졌고 주방은 2배로 넓어졌다. 이도훈의 손은 공사 자재를 나르며 거칠게 갈라졌지만 그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웃었. 봐, 이게 진짜 남자의 손이지. 이제 우린 우리 힘으로 가게를 세우는 거야. 가게 이름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연화, 련화로 지었다.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였다. 메뉴는 어머니의 국밥을 기본으로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새롭게 개발했.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완벽한 국물 맛을 찾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리고 드디어 개업일. 문 앞에 선 나는 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다. 나 너무 떨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린 혼자가 아니야.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들은 어머니의 단골들이었. 아이고, 연한의 딸이네.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서 오세요.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계실 테니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주방에서는 내가 땀을 흘리며 국밥을 끓였고
홀에서는 남편이 분주히 손님을 맞았. 여기 국밥 2그릇 추가요. 네. 연화국밥 제일 맛있는 걸로 나갑니다. 손님이 국밥을 맛본 뒤 감탄을 터뜨렸다. 와, 국물이 훨씬 더 깊어졌네. 이거 대박 나겠다.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는 주방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지난 겨울의 고통과 눈물이 스쳐 지나갔. 남편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어. 진짜 잘했어. 나는 따뜻하게 웃었. 아니, 우리 둘 다 해낸 거야. 창밖으로는 햇살이 환히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게 진짜 유산이었죠?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내는 마음. 그리고 남편과 나는 나란히 섰다. 다시 시작하는 불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